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약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유재입니다. 저기 방송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변함없이 똑같이 출연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긍지를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21세기가 돼서 화성을 탐험하고 하는 시대에 웬 르네상스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르네상스는 사실 서양의 중세와 또 근대를 연결하는 그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르네상스처럼 모든 부분에서 꽃이 펴서 다시금 세계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사실 프랑스어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보고요.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태동을 했고 르네상스의 배경은 뭐냐?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대충 십자군 전쟁, 이 대단한 사건인데 십자군 전쟁, 그것으로 인한 동서의 교역, 또 인쇄술의 발달, 인문학의 부흥,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흥,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중세가 거의 15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카톨릭 교회의 모순과 부패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데 어쨌든 르네상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고요. 여기 이제 이태리라는 그 국가가 르네상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르네상스는 이태리에 이어서 옆에 인근 국가들하고도 전파가 됐는데, 이태리의 특히 그 피렌체의 메디치가가 이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이 3대 천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메디치가가 영입을 해서 모시고서 이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설명을 하고 팩트를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바로 르네상스가 1400년대 중반부터 1500년대 중반 약 한 1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492년에 콜럼부스의 그 아메리카 대륙 그 탐험이 있었죠. 페루다가 대항해, 그다음에 종교개혁, 그 이후에 과학의 발달, 계몽주의의 토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양은 과학과 이 강력한 해양의 힘으로 제국주의로 무장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서세동전, 서양의 세력이 동양에 인도, 중국, 인도차이나, 결국은 일본, 대한민국까지 전부 이렇게 서양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밀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이, 자,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꽃 하나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봄이 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백화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00가지 꽃이 활짝 폈을 때 진짜 봄이 왔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정점이죠. 네네, 르네상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뭉쳐서 르네상스가 온 것이지 어느 한 사건이 르네상스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인데 이게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생, 다시 태어나다죠. 그리고 14세기에서 시작해서 16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문명이 중세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다시 땅속에서 부활을 해서 올라온 것이죠. 뭐 예수의 부활을 하고 비기는 그렇게 비길 수는 없지만 대단한 그 인간을 다시금 중시한 휴머니즘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명적인 부활이라 볼 수 있죠. 문명적인. 그래서 인간 중심의 정신이에요. 이제 중세는 신중심인데 사실은 신중심이 아니고 교회, 특히 사제 중심이죠. 사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 사회 질서가 가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자유분방한 그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대적 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 자이트는 타임이고 가이스트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세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제 절대화했는데 대신에 인간은
교회가 규정하는 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으로 이 신이 대치가 됐다. 뭐 그렇게 대치가 된 건 아니지만 인간이 다시 중시가 됐다. 그 다음에 저승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세 생활을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 생활의 그런 그 어떤 부활과 약동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시민 계급에 의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민 계급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지금 21세기에도 4차 산업혁명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끊임없이 혁신의 정신이거든요. 이 르네상스가 중세 교회에 기성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도전을 한 거예요. 도그마라고 그러죠. 독선.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교회가 모든 인간 생활의 전반을 지배를 했어요. 중세에는. 이제 그거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인간적인 삶을 좀 살아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교회와 사제가 규정하는 권위주의적인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이 종교개혁을 발표하시겠는데 이 종교개혁을 낳은 정신적 토대가 이때 마련이 된 것이죠. 또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문화, 또 개성의 해방과 자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려는 혁신운동. 그래서 또 제가 연말에 이제 서양 문명의 두 원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르네상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 시기에는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 르네상스가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합리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이성에 의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 르네상스에 와서 다시 통합을 하게 됐다. 이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 사실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다시 뺏겼어요. 아랍 세계한테.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래서 기사계층이 몰락을 했어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에 대한 상당한 그 염증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혁신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르네상스 시작에 더불어서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과도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뭐 갑자기 근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전혀. 르네상스 시대에도 중세의 그 잔재가 다 남아 있었어요. 일부만 선도적인 메디치가 이태리에서만 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지방에서는 다 중세가 돼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이다. 그 르네상스의 정신과 운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태리에서 비롯돼서 알프스를 넘어가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전 유럽에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유럽이 중세를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로 연결됩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가 전에 그 중세 르네상스까지는 이 지중해에 국한이 됩니다. 유럽 사람들 물론 중심이야. 지중해에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연 하나의 또 획기적인 사건이 대항해입니다. 대항해.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중세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 가장 큰 그 르네상스의 배경이 됐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대충 그 1000년도 초기부터 1270년까지 8차례의 원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까지는 거의 1400년대까지 10몇 차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300년 내지 400년이 걸치는 서유럽에서 기사들, 때로는 소년들, 때로는 뭐 그냥 평민들까지 여기 십자군 원정에 동참을 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참 광풍의 시대죠. 광풍의 시대예요 이게. 그 소년 십자군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 굶어 죽거나 또는 노예로 잡혀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십자군 전쟁이 또 발생했냐면 그때 이제 셀주키 터키가 여기서 강대해져 가지고 원래 그 전에도 여기 그리스도교들이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교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는데 이 순례자를 박해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그래도 기독교잖아요, 거기. 예? 이 동로마 제국인데 사실은 거기를 유업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비잔틴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셀주키 터키가 직접 압박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지를 못하게 하니까 우르바나 2세가 이제 종교 회의를 하고 클레로멘 공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종교적 열정을 교황이 이제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무려 8차례 원정이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거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회 원정 때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했어요. 이게 뭐 이슬람 속에서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이슬람교도에게 다시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4회 원정은 여기 또 이 십자군들이 컨스탄티노플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죠. 이걸 점령을 하고 또 라틴 제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네네. 하여튼 엄청난 그 사륙이 있었죠. 아 그럼요. 그 십자군 전쟁의 아주 그 잔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행태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많은 범죄를 일으켜서 빈축을 많이 샀어요. 네. 그 이제 그래서 비잔틴 대국까지 있고요. 그 이제 왜 이런 걸 일으켰느냐? 종교적 열정이 있죠.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중요한 게 성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실적 욕망, 막 동방을 가서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유럽이 팽창을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 틀렸어요. 교황은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지배권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교황권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제후와 기사는 동방으로 가면서 영지를 계속 획득하는 목적이 있어요. 상인들은 이게 예루살렘 동방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레반트 지역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제 부를 쌓는 게 목적이죠. 농민은 이러면서 자꾸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원정을 가고 하니까 신분의 자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농노 계급이 무너지고 시민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부채도 탕감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과는 원정의 실패라는 결과가 왔죠. 그래서 이게 중세 사회의 붕괴가 촉진이 됐습니다. 결국은 교황권이 쇠퇴가 됐어요. 교황이 명령해서 갔는데 실패를 하니까 아무래도 권위가 실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면에서는 대신에 제후와 기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중앙 집권의 왕 밑에서 지방에 하나씩 다 성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후와 기사들이 십자군 운동에 앞장섰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의 권한, 왕권이 강화가 됐어요. 중앙 집권이 촉진됐어요. 자, 경제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방무역이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와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공업 발달에 촉진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레반트 지역하고 향신료, 면직료, 뭐 동방에서도 비단까지 들어오고 많은 물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상인 귀족들은 그 자체 내에서 또 무슨 금융업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로 금융업이고 나쁘게 하면 고리대금업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네네. 동방과 이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역이 왕성화되고 네. 그 무역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부의 힘이 네. 르네상스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또 생각이 아이고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다. 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조선이 왜 그렇게 뭐가 안 됐느냐? 경제가 너무 피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화면에서는 이게 지금 중세 때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그 고전을 많이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 불태웠는데 이런 그리스 로마의 서적들이 비잔틴 제국 또 이슬람 세계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책들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는데 다 다시 옵니다. 그 메디치가 이태리어로 다 흘러 들어와요. 그걸 고전을 또 수집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이슬람하고 비잔틴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또 온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교회 수도 그래서 다 서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십자군 전쟁이 여기 보이지만은 아이고 대단하죠. 1회부터 여기 7회까지 나오는데 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무역로하고 십자군들이 움직인 경로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영국,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독일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뭐 이태리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 또 스페인도 있죠. 여기 유럽 전체가 동방하고의 이 십자군 전쟁에 동참을 하고 결국 이것이 또 무역로가 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크게 그 십자군 그 원정 루트가 네. 해상과 그다음에 육로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육로는 그 지금의 그 발칸반도 쪽인가요? 네, 네. 거길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렇죠. 진출을 했고 또 해상으로 진출한 데는 또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인가요? 네. 그리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 가는데, 쪽.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해상 무역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이 배를 가지고 대량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육지는 가다가 뭐 산적도 만나고 이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더디고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 지중해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가 이 번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정복한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인데 이게 뭐 예루살렘을 이렇게 찾았다 이거죠. 이거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보면 또 많은 또 설상이 또 있었죠, 당연히. 이 살라디나는 유명한 예루살렘 세계의 장군이기도 하고 하나의 술탄인데 이 십자군 전쟁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살라딘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인간주의적이고 모든 사람들 포로가 되면 다 놔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살라딘이 오히려 훨씬 존경을 받았다는 아주 전설적인 이 이슬람의 이 술탄이에요. 술탄은 황제 비슷한데 이 살라딘이 유명한 이 영화까지 나왔죠. 자 이제 상업과 원거리 무역이 발달해.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예요. 지중해 무역권, 그 다음에 북유럽의 무역권, 내륙 무역권 세 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무역권이 되는데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발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군의 원정 루트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육 루트하고. 자 제일 중요한 지중해 무역권은 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으로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태리 북부의 항구 동시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뭐야? 피렌체는 항구는 아닌데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내륙에 있어요. 이게 이제 면직물의 중심이에요. 나폴레하고 베네치아가 항구죠. 네. 베네치아 항구죠. 향신료가 중심이 됐어요. 로마도 내륙에 좀 있고 제노바가 여기 항구 도시예요. 명반이라는 게 피사, 밀라노, 시에나 이런 것이 이제 이태리 북부의 항구 도시하고 인근 도시가 이제 교육이 발달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북유럽 무역권인데 이건 이제 독일 쪽입니다. 독일 쪽에 그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그 북대서양이죠. 거기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길드예요. 수공업 그 뭉친 거기인데 이게 90여 개의 북독일 도시들이 가담을 해서 무역이 번성을 했고 이 내륙 무역권은 지중해 무역권 남부 그리고 북유럽 무역권 북쪽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랑스의 샹팡이라는 데가 이 전기시가 열렸어요. 샹팡이 전기시. 그럼 이 시대에 동방의 상인들은 유럽과 이렇게 교류를 안 했나요? 교육을 안 했나요? 동방의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유럽의 지중해권 그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동방 지역의 물자를 갖다가 수입해가는 그런 형태였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쌍방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로 주도권은 이태리 도시의 그 베네치아나 이런 도시들이 잡고요. 그 이제 일부 이동은 있었지만 동방 쪽은 이게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무역하는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또 얘기하는 건 그 배후에 몽고 쪽에서 그 당시 몽고가 있었잖아요. 몽고 쪽에서 해서 비단길이 거꾸로 이 중동 쪽으로 와서 서구로 다시 흘러 들어왔어요. 간접 무역으로. 동방에 그러면 실크가 네. 로마까지 들어가게 된 게 그런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합이 되네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이 그 배후에서 연결이 돼서 그 실크가 들어왔어요. 그 실크로드가 딱 그때. 금값보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실크는 뭐 이 후추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비쌌고. 거죠. 그래서 아까 향신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후추. 그 서양 사람들이 그 향신료에 대해서 열광을 했어요. 그 처먹는 게 없거든. 그게 인도 같은데 향신료가 그걸 보면 음식의 맛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렇죠. 열광을 했다. 유럽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 고기에 향신료가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아주 맛있는 요리가 돼버린 거죠. 자, 지중해 교육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중동 지방에서 향신료, 옥석, 비단이 들어가고 또 아프리카 북부에서 은구리, 모직물 들어가죠.
은구리 모직물, 모피 목재 여기 비단은 여기 이제 이쪽 배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모직물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해서 당시 중국의 비단이 네, 유럽으로 진출한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게 이제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렇게 지내지면서 이쪽 실크로드가 되면서 연결이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중세 사회가 이 십자군 원장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했어요. 그 이제 영주가 아까 경제적 지위가 약화됐다 그러죠. 십자군 원장으로 되니까 농민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농노제가 소멸이 되고 장원이 해체가 돼요. 장원이라는 건 뭐냐? 이 영주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의 그 자기 지역의 경제권이에요. 장원이. 그래서 해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일반 시민 계급이 생성이 됐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있는데 이 페스트라고 하죠. 이게 네. 1347년에 사실은 몽골군에 의해서 전파가 됐대요. 흑해연안에서 발병이 됐는데 이게 1세기 반에 걸쳐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흑사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겹치는 게 십자군이 계속 이제 8차에 걸친 진출이 있었고 네. 또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네. 이때 이 교육 루트를 통해 갖고 흑사병이 또 많이 유럽에 십자군 전쟁이 전성기는 아닌데 그 이후죠. 1340년 약간 뒤인데 그때 이제 몽고병이 또 오면서 전파가 되는데 이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이 됐어요. 3분의 1이 흑사병도 네. 약 거의 한 300여 년에 걸쳐서 네. 계속 이렇게 창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기 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영향까지 하면은 엄청난 기간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노제도가 폐쇄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렇죠. 농민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임금이 상승되니까 도시로 농민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진출을 한 거예요. 도시에 가서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었네요. 예. 그래서 흑사병의 전파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한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피부가 까맣게 되면 죽는다고 하죠. 시커멓게 된. 이게 얼마나 보세요. 몽고부터 이게 이 중동으로 와가지고 서유럽 이태리로 가서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아이고 끔찍한 일.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르네상스가 또 아까 수도원과 대학이 중세 시대 때 뭐 아무 책도 없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책이 있었어요. 그럼 뭐 아무래도 거기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책이 있는 곳이고 지식의 진원지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영향을 또 미쳤다고 봐야 돼. 종이가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됐다. 훨씬 전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에요. 자, 옛날에 필사본으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하니까 아무리 써봐야 한 사람이 뭐 100권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필사본이 어떻게 됐어요? 필사본으로 성경 한 권 쓰려면 2, 3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필사본으로 된 성경책 가격이 그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대. 그러니까 필사본에 그 아름다운 뭐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장식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게 아주 큰 가문의 갑오죠, 갑오. 수도원에 그저 한 권 가지고 있을까 말까. 그리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어때요?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거기 활판 인쇄를 해서 거기다 찍어내면 한 장이 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지금 같으면 그게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그거는 손으로 놓고 또 옆으로 해도 그것만 해도 엄청 빨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식의 대중화가 온 거예요. 지식의 보급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 이것이 인류의 가장 혁명이에요. 오늘날 정보혁명이 난 최초의 정보혁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형성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귀족, 아주 성직자들, 요 소수의 사람들만 지식을 독점했는데 이제 성경이나 다른 책들이 고전들이 막 전파가 되니까 야 너만 알아?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성이 형식이 되고 정보의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옛날에 귀족들 사제들이 전부 그리스어 라틴어만 했어요. 아주 폼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데 가면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그 문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폼을 잡았는데 이제 평민의 언어인 이태리어, 독일어 등 모국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막 발간이 되고 고전이 발견이 되니까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로마 고전이 동방으로부터 유입이 됐어요. 또 이것이 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잔틴 제국 아라곤에 소장돼 있는
고대 그리스 고전에 이게 문학, 역사, 연설문, 뭐 투키디데스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 없었어요. 동방에서 남아있던 것들이 들여왔다.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학자들은 같은 사실은 기독교잖아요. 이태리어를 건너왔어요.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은. 그다음에 요 당시 유수한 출판업자는 유럽과 아랍 전역을 다니면서 고전을 수집해서 출판했다. 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해요. 그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위험도 많은데 그걸 고전을 수집해서 출판했으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자, 이 인쇄라고 얼마나 참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요인이 고려 시대의 직지라는 그 활자가 네. 몽골을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서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학설이 있는데 검증은 완전히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섰다 이거지. 200년 앞서 있잖아요. 직지심경이라고 네. 청주에서 그 지금 네. 청주에 그래서 박물관이 활자는 네. 구텐베르크 인쇄보다도 몇백 년 앞섰죠. 금속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 우리나라 금속 활자로 찍은 최초일. 네. 네. 대단한 예, 그 우리나라도 뭐 르네상스를 할 수 있는 토양은 있었는데 이게 그 나라의 체제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건 인문학의 발달, 인문주의, 휴머니즘.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의 이제 우신예찬. 우신예찬은 뭐냐? 이 너무나 이 종교를 우상화해가지고 우신, 바보신을 예찬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보카체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데 천일야화예요. 천일야화는 이제 흑사평을 피한 삼인의 신세와 칠인의 승려가 교대로 열 사람이 매일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천일야화? 천일야화는 또 그런 거고 이 데카메론은 또 옛날 중세 시대의 모순을 성직자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또 뭐 인거나 인간적인 욕망 거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 하는 거를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신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네. 없어서 무신예찬이나 데카메론도 이렇게 풍자해 오시고. 그렇지 풍자 형식이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단테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이제 괴테 또는 단테는 또 재미난 얘기 있어요. 9살 때 베아트리체라는 아름다운 소녀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일생 동안 이 여인을 사모했어.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가 은행가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죽어요 또 이 베아트리체가. 그래서 일생 동안을 짝사랑하는 이 마음을 승화시켜서 이 신곡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테가 이 신곡을 쓸 때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해갖고 피렌체에서 맞아요. 쫓겨나고 네. 추방 중에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맞아요. 이 신곡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뇌 속에서 인생의 고뇌 속에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단테가 만들어낸 거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에요. 천국은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들어가지만 지옥은 또 안 되는 것이고 연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옥은 조금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연옥에서 잘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단테가 많은 저기 했어요. 단테 이것을 아마 이태리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이 사랑했고. 지방 언어로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라틴어는 은이고 이태리어는 금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라 이건 인문주의 아버지라고 해서 대중 얘기를 그렸다고 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이 사람이 군주가 영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태리 도시국가가 분열하고 해서 너무나 혼란했거든. 군주가 세야 현실적으로 그것을 통일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그 당시에 출세를 못하고 맞아요. 말단 공무원이었고 아이, 약자로서 상당히 그 열등감과 상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울분을 이 권력자의 권력 의지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본다는 그렇죠.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신야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테 베아트리 이게 뭐 베아트리체가 여기 아름답게 화가 잘 그렸죠. 여기 저 다리도 뒤에 보이고 아주 아름답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이태리화가 된 것은 뭐 당연히 아까 십자군 전쟁에서 동방 교육의 중심지가 이태리잖아요.
이슬람 세계, 비잔틴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했잖아. 그다음에 11세기 이후에 상업의 발달,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활성화. 그리고 이 르네상스가 그 발상된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운동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좀 약간은 좀 모순적이에요, 그죠? 아이러니컬하지만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그게 참 세상살이고 또. 나쁜 짓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의 그 성스러운 것에 뒷구멍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이태리 상인 귀족이 생기면서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은 권력이 약해졌어요. 황제는 또 황제권이 강화됐다고 했죠. 아까. 또 상인 귀족은 절대적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이 서로가 누가 압도적으로 세질 않았어요. 서로 상호 경쟁과 타협, 교환의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됐어요. 자, 피렌체가 이제 이 이태리 르네상스의 중심이죠. 가장. 지금도 피렌체는 가장 그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르네상스를 알려면은 피렌체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토스카나 지방이 중심인데 면직물, 교역,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도시는 베네치아의 향신료, 로마, 제노바의 명바 등등. 그 이태리에 명품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 그 르네상스 시대에 발생된 거 아닌가요? 명품이 그 당시? 글쎄 거기까지는 뭐 지금 하는데 가장 오래된 게 100몇 년씩 된 거라서 이때는 아닐 거예요. 이때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 장인들이 이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저기가 있죠. 이태리 명품이라는 게 장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때 르네상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이 나도 좀 왕족처럼 폼나게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귀족들이 신는 신발도 신어보고 싶다. 이래갖고 아니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직접은 안 되지만 이태리의 그 기업의 비즈니스는 패밀리예요.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 가족이라는 게 결국 여기 저 상인 귀족들 메디치 가에서 만드는 물건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후일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공장 자동화가 되고 하면서 고급스럽게 만든 것들. 이 사람들은 공장 자동화를 안 하고 아직도 수공업을 나중에 후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급부상한 그 상인 계층이 예술 학문을 지원했다고. 그러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집안들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밀라노의 스포르자 이게 굉장한 경쟁을 했어요. 결국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한 300년을 그 패밀리가 거의 이태리를 거의 지배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태리가 당시에 이 도시국가로 나눠졌어요. 요 플로렌스가 피렌체입니다. 그다음에 산마리노 도시국가의 전부. 그다음에 여기 킹덤 오브 네이플스가 나폴리 왕국이에요. 전부 이런 식으로. 산마리노는 지금도 소공화국으로 돼 있죠. 예, 산마리노. 베니스 공화국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밀라는 산마리오가 혹시 산타마리오인가요? 산마리노. 전혀 다른.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자, 그래서 이태리가 이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라는 뜻이고, 자 베네치아가 이거 수백 년 전에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 베네치아의 그 사진을 찍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해상 도시죠? 해상 도시예요, 해상 도시. 대단하네. 여기 육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상에 섬으로 해서 원래는 육지였는데 이게 바닷물이 차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도 이게 범람을 하면 그 건물에 그 물이 엄청나게 차는 거죠. 그래 베네치아는 어쨌든 수상 도시죠. 피렌체가 이게 이제 가장 여기 도미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이에요. 피렌체가 이 중세 건축인데 전부 지붕 색깔이 전부 주황색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디치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세기 피렌체에서 상업과 은행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교황청 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5세기부터 거의 300년간 르네상스의 사상, 예술, 과학 등을 폭넓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도 아주 훌륭하네요. 네, 메디치가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너희들은 고리대금업자야. 천국에 못 가니까 메디치가가 돈은 많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힘을 쓰려면 교회하고 결탁을 해요.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와 황제, 귀족 가문의 상관관계 아까 나왔죠. 서로 거래를 해요. 자, 교회가 고리대금업자들을 천국행은 불가해.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뭐라 해요? 교회를 후원한다고. 교회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영묘, 자기 그 조상들을 묘를 심고, 그다음에 기도실 자리를 교회에 가면 가장 그 제대 있잖아요. 그 중앙에 바로 옆에 메디치가의 기도실을 만들어준다. 돈을 다 대고. 그러니까
뭐 천당 가는 건 문제가 없지.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는 천당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랬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메디치가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메디치가의 주요한 이제 인사가 지오바니 메디치, 코시모 메디치, 로렌초 메디치 아주 세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이 메디치가에서 2명의 교황을 배출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좌지우지했어요. 교황을 샀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귀한 정신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그 장사 같은데 인문학 예술가로 후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을 하고 스스로 그리스 로마를 우리가 재현했다는 그런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도덕적 정당성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 봄이라고 하는 거는 봄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활짝 핀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티첼리를 해서 나중에 봄이 나와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메디치가가 자선 활동도 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 로렌초 성당의 재건축을 후원해서 여기 이제 기도식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뭐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한 300년 동안 지배했고, 야 교황 클레멘트 7세, 또 교황 레오 10세 2명의 교황을 배출한 거예요. 이 메디치 가문이 그렇지. 메디치 가문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가 그 아주 명문 명문수관이죠. 거기하고도 사돈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유럽은 거의 왕족끼리 다 통원 관계, 사돈 관계 전부. 이 메디치가 얼마나 이 활성화됐으면 이렇게 이 그림이지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방박사의 생전. 그 메디치가가 종교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역할을 했다는 걸 일부러 또 화가로 하긴 그려요. 여기 이제 메디치가가 여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를 저기 경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렬에 메디치가도 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거의 그 핵심에 있었다 하는 거를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베네치아에서 온 게 아니라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건 이태리는 아니지. 동방박사. 그래서 어디 얘기했냐면 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네. 뭐 근데 뭐 이 메디치가 엉뚱하게 자기 또 끼어들어가. 그 중에 하나 행렬 중에. 자 르네상스의 예술은 그 지금 아까 피렌체에 보면 큰 돔이 있었어요. 이 돔이 세계 3대 돔 중에 하나예요. 그 지금 제일 큰 돔은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 또 굉장히 큽니다. 이게 두 번째로 클 거예요. 피렌체. 아마 제가 기억하는 41.95m예요. 직경이. 그렇게 그 시대에 그런 거대한 돔을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한번 폼을 잡는 거예요. 이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뭐 있는데 오늘 넘어가고 조각도 이제 자 이제 보세요. 만능의 3대 천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자 보세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떻게 이 아름다운 모나리자는 귀족 부인인데 거기 무슨 공작 부인인가 그런데 거기 그 미소를 저렇게 어떻게 담았고 원근법 있잖아요. 저 멀리 뒤에 있는 평원이 보이죠. 그런 거를 원근법을 해서 인간의 미소를 표현하고 이게 르네상스 같잖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눈썹이 없나? 네. 눈썹. 이게 지금 역설적이게 루브르 박물관 있어요. 문둥병이 걸린 여인이었다는 말도 있고 별 얘기 다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자 미켈란젤로가 이게 이제 다윗이잖아요.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게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돌을 쥐고 대항하는 인간의 그 기상. 근데 인간의 남성의 또 나체가 또 나와서 아주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 대리석을 떡 주무르듯 대리석을 떡 주무르듯 했어요. 빚었다고 해도 대리석을 그렇게 하기 어려울 빚었지. 때는. 저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렇게 근육의 그 동맥 맞아요. 나온 거라든지 네, 울퉁불퉁한 그 입체적인 근육이라든지. 자 우리가 왜 그 메디치가가 그리스 로마를 갖다 부활했느냐. 아테네 학당 이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라파엘레가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그거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진짜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메디치가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봄에 이 비너스가 탄생하는 거는 메디치가가 옛날 고전과 그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다시 계승하고 부활했다는 비너스가 그런 의미가 미의 신이죠. 있어요. 미의 신이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뭐 똑같아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고 네. 크로노스 위에 또 아버지가 워낙 이 생산을 많이 해서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남근을 거세하게 해서 그 거세해서 바다에 던졌는데 거품하고 같이 해서 비너스가 그래서- 탄생했다. 아, 그래요? 이런 그림. 야, 우리 이 작가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세게 알고 계시네. 난 뭐 그렇게까지 모르는데.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요. 르네상스가 이태리에만 머물렀다고 사실 르네상스가 큰 파급 효과가 없는데 역시 뭐 이태리하고 가까운 독일의 남부가 바이에른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독일에서는 시작이 됐고 독일에서는 이제 그 르네상스적인 요소와 고딕적 요소, 독일의 큰 고딕 빌딩들이 많죠. 쾰른 성당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주 빼죽하게. 그게 아니 고딕 건물이에요. 이태리에서 발생된 이 르네상스가 알프스 음. 산을 넘어서 넘어서 갔죠. 독일까지 갔다 북부 독일까지 갔다는 건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도 서유럽이 왜 같은 문명권이냐면 옛날에 귀족들은 그 옛날 시대에도 여행을 많이 하면 이태리아로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에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다음에 폴란드가 또 옆에 국가인데 좀 상당히 위긴 하지만은 그 유명한 그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콜럼부스가 그 대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둥글 따고 있고. 근데 스페인에도 이제 카스티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특히 그 돈키호테의 그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 또 엘 그레코 같은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한다고 보죠. 자, 돈키호테라는 게 어떤 인물을 상징해요? 인간성이 아주 도전하잖아요. 그 뭐 엉뚱한 풍차를 보고 그냥 그거를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잖아요. 엉뚱한 그 새로운 인간상을 공주를 쓴 거야. 구해내고.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낸 거야. 그 옛날에 질곡하는 신 앞에서 질곡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돈키호테. 일본의 돈키호테라고 그 조그만 물건들을 많이 한 그 이름 그 가게 이름이 돈키호테예요. 책이 재밌어요. 해학적인 해학적인 거죠. 그 네덜란드도 이제 뭐 상당히 옛날에는 네덜란드가 강국이었어요. 에라스무스도 네덜란드 사람이고. 스페인하고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였으니까. 아유 오렌지 공국해가지고 지금도 네덜란드 축구팀이 오렌지 옷을 다 입잖아요. 그게 오렌지 공국이었어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자 이제 르네상스의 종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30년, 150년 지속이 됐는데 1530년에 막을 내렸는데 자 이제 뒤로 이제 대항해 시대하고 연결이 돼 결국은. 자, 그 1453년에 그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터키가 침략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터키가 지중해를 석권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태리어가 마식하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옆에서 조금 번영을 누리던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오스만 터키 때문에 교육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항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포르투갈에서는 인도양,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발견한 거고 스페인에서는 콜럼부스를 앞세워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고 또 스페인의 마젤라는 사람은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을 갔다가 다시 인도양 항로로 세계 일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가 종말이 됐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의 시대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대항해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재밌는 게 있는데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다. 그러니까 그 교황청의 수입이 돈줄이 고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돈줄이 고갈되니까 면죄부도 발행하고 이런 그 행태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과 종교 개혁으로 이태리아는 상업적 무역 자본과 세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뤘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돼서 결국 르네상스가 쇠퇴를 하지만 또
근대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 지금 세계사가 아직도 서양 미국과 서구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르네상스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대항해 시대. 지금 해양을 미국, 영국, 일본 그 주요한 그 해양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중국이 지금 해양 국가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정치적 바탕이 됐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계몽주의의 토대가 됐어요. 합리주의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 산업혁명을 낳죠. 18세기 초에. 그다음에 이제 중상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중상주의는 국가가 부강이 된다 이게. 장사도 하고 교역을 하면서 국가가 부강하는데 이게 중상주의는 프랑스, 뭐 영국 다 중상주의였어요. 이게 결국은 과학과 무기의 힘으로 제국주의로 발전해요. 그러면 과학과 무기의 힘은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이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는 국가의 식민지 시대로 팽창주의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유럽의 뭐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전부 식민지 경영에 참여를 해서 심지어 벨기에도 식민지를 굉장히 건드렸어요. 조그만 나라도. 벨기에, 네덜란드는 엄청난 네덜란드가 누구 어디를 지배했나요? 인도네시아는 350년간 지배했어요. 네덜란드를. 자, 인도는 어때? 영국이 수백 년간 지배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나씩 다 차지했어요. 독일이 오히려 뭐 식민지가 적어가지고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원인이 된 것도 독일이 식민지가 부족한 거예요. 늦게 출발했죠. 후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지금 이제 보면은 현대는 인터넷 또 디지털화에 의한 초연결의 4차 혁명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르네상스가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창의와 혁신의 그런 정신에 있어서 하나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것을 서양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도 뭐 많이 쫓아갔지만 우리가 오리지널한 면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오늘 전라남도 어디에서 네. 인공위성 나로에서 뭐 했어요. 나로도에서. 오후 뭐 4시에 한다는데 성공 여부가 300초 안에 난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화성의 탐사선이 무사히 7분간의 그 아주 어려운 것을 통해서 무사히 안착을 해서 앞으로 화성의 그 토양, 지하를 연구를 해서 화성이 어떻게 탄생 비밀을 밝혀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러면 서구가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지배를 하게 됐는데 세계를 동양에서는 왜 르네상스가 없었나? 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든 세계 공통점은 너무 중앙 집권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강해요.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앙 집권이 너무 강하면 경쟁이 없어져가지고 창의가 없어져요. 이태리가 도시국가로 서로 경쟁을 했어요.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아 이게 다 경쟁이 돼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의 문물을 흡수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동양의 대립국가, 특히 중국은 말이죠.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으로 세계의 대항해 시대도 못 거치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자고 우리가 중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륙 내의 권력 유지에 집중해서 이 원인도 또 있죠. 중국은 항상 북방민족, 흉노족, 거란족, 몽고족 등이 침입하는 건 막기에 급급해서 그래서 만리장성이 쌓여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큰 동력이 없었다는 게 이제 중국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명나라도 정화라는 사람이 그 큰 대함대를 끌고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했는데 결국은 명나라가 그 이후에 해금령이라는 거에서 바다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일찍이 바다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중국이 이제 해상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게 서구가 1대1로예요. 1대1로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인데 지금 남중국해가 미국의 항공모함에 거기 중국의 그 인공섬을 그 옆으로 바로 바짝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에 그 수백 년 전에 조상이 이룩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여기서도 또 증명이 돼요. 서양에 비해서 결국 보면 진취적 모험이나 역동성, 혁신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의 문제.
조선도 제가 보기엔 실학이잖아요. 거기 이제 정약용 그다음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네. 조선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그 찬스가 있었어요. 결국은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현란을 거치면서 지식층에 상당히 그 반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영종주의에 이르러서 중농주의, 중상주의 같은 북학파들이 해서 조선 체제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중앙집권적 왕조 체제, 조선 왕조가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권위주의고 폐쇄적인가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전부 말살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정조가 너무 일찍 죽어서. 정조가 네. 이 정약용을 굉장히 총애해가지고 개혁을 많이 했어요.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는데 정약용이가 설계를 다 했어요. 거중기 수원 화성 축조를 다 네. 정약용이가 천재적인 인물이 했는데 1800년에 음모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데 딱 죽으니까 정약용이도 귀양 가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네. 개혁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모든 그 정조의 사회의 개혁의 동력이 상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민간 상업 자본이 축적이 안 됐어요. 사농공상이잖아요. 상이 맨 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상인들을 알기를 사기꾼으로 아니 뭐게 됐어요. 선비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의도식 하는데 글 읽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서화, 시를 짓고 문장 쓰고 사군자 치는 거 얘는 하는 일이 없고 벼슬을 하기 위해서 맨날 기회를 염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 농민들이 다 전쟁터 나가. 농민들이. 그래서 안 되면 또 이제 의병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조선이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됐는데 500년간 유지한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선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조선이 진취적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은둔 속에서 중국이 중하면 조선은 소중하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선 때부터 일본을 개무시했어요. 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배우질 못하고 결국은 제가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서산에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걸은 거예요. 서산에 지는 해처럼 힘이 없이 짝짝짝짝. 그래서 르네상스 얘기를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우리가 서양을 무조건 숭상하고 본받자는 뜻이 아니라 서양은 그만큼 개척 정신과 이 옛날에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그만큼 해적도 있죠, 풍랑도 있죠, 폭풍도 있죠, 질병도 있죠. 수많은 거를 각오를 하면서 항해 나서. 그러니까 항해 한번 갔다 오면 동네 과부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0%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젤란이 그 수백 명이 배를 탔는데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18명만 살아남았어요. 18명이 또 마지막 항해를 다시 이제 스페인까지 왔는데 이거는 진짜 개척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데인데. 그 메이플라워호도 네. 대서양 건너서 도착하니까 처음에 102명 탔는데 네. 50몇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우주를 개척하고 있잖아. 우주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주가 열면은 또 지구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을 용이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문해부에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강 작가님이 종교 개혁이라는 아주 묵직한 테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